오늘 하루는 어떻게 지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책 속에서 여행하는 아이디 그룹 여행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여행할 글 읽기는 책 제목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길 멈출 때, 지은이 뱅야민 라바투트. 뱅야민 라바투트 1980년대 네덜란드 로테르담에서 태어나 헤이그, 부노아이레스, 리마에서 자랐다. 두 권의 소설을 발표하여 여러 문학상을 받았으며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기를 멈출 때는 그의 세 번째 작품으로 2021년 부커상 최종심에 올랐다. 지금은 칠레 산티아고에서 가족과 강아지와 살고 있다. 본문을 읽어볼게요. 뉘른베르크 전범 재판 전날 건강진단에서 의사들은 나치 지도자 헤르만 괴링의 손톱과 발톱이 새빨갛게 물든 것을 발견했다. 진통제 디히드로코데인을 하루에 100알 넘게 복용하다 중독된 것이었다. 작가 윌리엄스 버로스가 묘사했듯 이 약물은 자극성은 코카인만큼 약하지만 효능은 코데인의 2배로. 헤로인과 맞먹기에 미국 의사들은 괴링을 법정에 세우기 전에 의존증부터 치료해야 하겠다고 생각했다. 쉬운 일은 아니었다. 연합군에 체포될 당시 괴링이 가지고 있던 여행 가방에는 2만 회 넘게 투약할 수 있는 디히드로코데인이 들어있었다. 제2차 세계대전 막바지 독일에 남아있던 생산분의 사실상 전부였다. 그의 중독은 이례적인 일이 아니었다. 독일 국방군 거의 전원이 페르비틴을 지급받았으니 말이다. 이 메스암페타민 알약을 복용한 병사들은 며칠 내리 잠도 자지 않은 채 광적인 흥분과 악몽 같은 혼수를 오가며 정신 착란 상태에서 싸웠다. 과다 복용한 병사 중 상당수는 걷잡을 수 없는 희열에 사로잡혔다. 사위가 쥐죽은 듯 고요하다. 모든 것이 낯설고 무의미해진다. 마치 내가 조종하는 항공기 위에 떠 있는 것처럼 무게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독일 공군의 한 조종사가 몇 년 뒤 쓴 이 문장은 치열한 격전의 현장이 아니라 지복의 환상을 목격하는 고요한 환희를 회상하는 듯하다. 독일 작가 하이누리 벨은 1939년 11월 9일 전선에서 부모에게 보낸 편지에서 페르비틴을 더 보내달라고 부탁했다. 상황이 열악합니다. 편지를 이틀이나 사흘에 한 번씩 쓰더라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편지를 쓴 주요 용건은 페르비틴을 더 보내주십사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합니다. 하이니 올림. 1940년 5월 20일에 쓴 길고 간절한 편지의 결말은 앞서와 똑같은 요청이었다. 비상용으로 소지하게 페르비틴 좀 더 구해주실 수 있나요? 2달 뒤 그의 부모는 개발 쓴 한 줄의 편지를 받았다. 부디 가능하다면 페르비틴을 더 보내주세요. 암페타민은 독일의 파죽지세 정격전을 가능케 한 연료였으며 많은 병사들은 쓴맛 나는 페르비틴 알약을 혀에 녹여 맛보다가 정신병 발작을 일으켰다. 하지만 연합군 폭격기의 불바람이 정격전의 번개를 꺼뜨렸을 때, 러시아의 겨울에 탱크의 무한궤도 바퀴가 얼어붙었을 때, 잿더미가 된 땅 말고는 아무것도 침략군에게 넘겨주지 않도록 독일 제국 내에서 감나가는 것은 전부 파괴하라고 총통이 명령했을 때 라이히 지도부가 맛본 것은 사뭇 달랐다. 패망을 앞둔 그들은 자신들이 세상에 불러들인 새로운 참상에 망연자실한 채 신속한 도피를 택했다. 시아노아물 캡슐을 깨물어 독약이 내뿜는 달콤한 아몬드 향을 맡으며 질식사한 것이다. 전쟁의 마지막 몇 달간 자살의 물결이 독일을 휩쓸었다. 1945년 4월에만 베를린에서 3,800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수도 베를린에서 북쪽으로 3시간 떨어진 곳에 삼면이 강으로 둘러싸인 반도 소도시 데민이 있는데 후퇴하는 독일군이 서쪽 다리를 파괴하는 바람에 고립되어 적군의 무시무시한 학살에 무방비로 발이 묶이자 그곳 주민들은 집단적 공포에 사로잡혔다. 사흘에 걸친 남녀노소 수백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마치 섬뜩한 줄다리기 놀이를 하듯 일가족이 밧줄로 허리를 묶고는 톨렌제 강물 속으로 걸어 들어갔는데 어린아이들은 돌을 채운 책가방을 메고 있었다. 혼란이 극에 달하자 그때까지 가정을 약탈하고 건물에 불을 지르고 여자들을 겁탈하느라 여념이 없던 러시아 군대는 자살 유행병을 진압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들은 정원의 오라만 참나무 가지에 목을 매려던 여인을 3번이나 구조했다. 나무뿌리 옆에는 쥐약 넣은 쿠키를 최후의 간식으로 먹은 그녀의 3자녀가 묻혀 있었다. 이 여인은 살아남았지만 병사들은 젊은 처녀가 부모의 손목을 그은 면도날로 자신의 동맥을 절단하여 과다출혈로 사망하는 것까지는 막지 못했다. 나치당 상층부도 이와 비슷한 죽음 갈망에 사로잡혔다. 육군 53명, 공군 14명, 해군 11명의 장성들이 자결했으며 교육부 장관 베른하르트 로스트, 법무부 장관 오토 티라크, 육군 원수 발터 모델, 사막의 여우 에르벨 로멜, 그리고 물론 총통 본인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헤르만 괴링 같은 나머지 사람들은 머뭇거리다 생포되었으나 이것은 필연적 결과의 유예에 불과했다. 건강 상태가 재판을 받기에 적합하다는 의사들의 발표가 있고 난 후 괴링은 뉘른베르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교수형을 언도받았다. 그는 한낱 범죄자가 아닌 군인처럼 죽고 싶다며 총살령을 요청했다. 최후의 요청이 거부됐다는 말을 듣고서 그는 포마드병에 숨겨둔 시아노아물 캡슐을 짓씹어 자결했다. 병 옆에 놓인 쪽지에는 자신이 위대한 한니발처럼 제 손으로 죽음을 선택했다고 쓰여 있었다. 연합군은 그의 흔적을 모조리 지우려 했다. 입술에 붙은 유리 조각을 제거한 뒤 그의 의복, 소지품, 알몸을 뮌헨 오스트프리트호프 공동묘지의 시립 화장장에 보냈다. 거대한 감마에 불을 피워 괴링을 소각했는데 그 죄는 슈타델하임 교도소에서 참수된 정치범과 나치 정권 반대파 수천 명, 악치온 TF 안락사 계획으로 살해된 장애 아동 및 정신병 환자들, 강제 수용소에 갇힌 무수한 피해자의 죄와 뒤섞였다. 그의 뼈가루는 지도에서 아무렇게나 고른 작은 개울 바체나의에 늦은 밤 뿌려졌다. 하지만 연합군의 괴링 흔적 지우기 시도는 숲으로 들어갔다. 오늘날까지도 전 세계 수집가들이 나치 최후의 위대한 지도자이자 독일 공군 사령관이자 히틀러의 후계자 괴링의 유품과 소지품을 거래하고 있다. 2016년 6월 한 아르헨티나인은 제국 원수 괴링의 실크 팬티에 3,000유로 이상을 지불했다. 몇 달 뒤 이 남자는 괴링이 1946년 10월 15일 깨문 유리 바이알 병이 한때 보관된 구리 아연 원통에 26,000유로를 썼다. 국가사회당 지도부가 베를린 필하모닉의 마지막 연주회에서 이와 비슷한 캡슐들을 건네받은 것은 도치가 함락되기 직전인 1945년 4월 12일이었다. 군수부 장관이자 제3제국 공식 건축가 알베르트 슈페어가 편성한 특별 프로그램에 따라 베토벤 바이올린 협주곡 D장조에 이어 브루크너 교향곡 4번 낭만적이 연주되었으며 마지막 곡은 적절하게도 리하르트 바그너의 신들의 황혼 3막을 닫는 브리힌힐데의 아리아였다. 이 곡에서는 발퀴레가 거대한 장작더미 위에서 제 몸을 불사르는데 번져나간 불꽃이 인간 세상뿐 아니라 발할라의 홀과 신들의 만신전까지 전부 집어삼킨다. 고통에 겨운 뷰른힐데의 절규가 여전히 귓전에 맴도는 채로 청중이 출구를 향할 때 독일 소년단 단원들이 작은 고리버들 바구니에 담긴 시아노아물 캡슐을 미사에서 성찬식을 집례하듯 나눠줬다. 괴링
괴벨스, 보어만, 힘나는 이 캡슐만으로 자결했으나 그 밖에 많은 나치 지도자들은 캡슐을 깨무는 동시에 머리에 총을 쏘는 방법을 선택했다. 누군가 자결을 방해하고자 캡슐에 고의로 불순물을 섞어 자신이 바라는 고통 없고 즉각적인 죽음을 맞이하는 게 아니라 느린 고통으로 죗값을 치르게 될까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히틀러는 자신의 약물이 오염됐다고 확신하여 사랑하는 블론디에게 약효를 실험하기로 했다. 독일 세퍼트 블론디는 히틀러와 함께 총통 벙커에 들어와 그의 침대 맡에서 자며 온갖 호사를 누리고 있었다. 총통은 러시아 군대가 이미 베를린을 에워싸고 자신의 지하 은신처로 시시각각 포위망을 좁혀오는 상황에서 그들에게 자신의 애완견을 내어주느니 차라리 죽이기로 마음먹었지만 제 손으로 죽일 엄두가 나지 않아 주치의에게 캡슐 하나를 열어 개의 입안에 넣어달라고 요청했다. 얼마 전 새끼 4마리를 낳은 블론디는 질소 원자 하나, 탄소 원자 하나, 칼륨 원자 하나로 이루어진 미세한 시아나물 분자가 혈류에 스며들어 숨통을 막자 즉시 숨이 끊어졌다. 시아나물은 효과가 어찌나 빨리 나타났던지 맛을 묘사한 역사 기록이 하나뿐이다. 21세기 초 인도의 금세공인 MP 프리사드는 32세의 나이에 이 약물을 삼킨 뒤 다음에 3줄 썼다. 의사들이여, 시아나 칼륨이다. 나는 맛을 보았다. 혀가 얼얼하고 역한 신맛이 난다. 이 쪽지는 그가 자살을 위해 빌린 호텔방에서 시신과 나란히 발견되었다. 독일어로 블라우조일의 즉 청산이라 불리는 액체 상태의 시아나물은 휘발성이 매우 강하다. 섭씨 26도에서 끓으며 연한 아몬드 향을 내는데 인류의 40%는 해당 유전자가 없어서 이 냄새를 맡지 못한다. 이 진화적 변이 때문에 아우슈비츠, 비르케나우, 마이다네크, 마우타우젠 강제 수용소에서 치클론 B에 살해당한 유대인 중 상당수는 가스실을 채우는 시아나물의 냄새를 낌새조차 알아차리지 못했지만 일부는 자신들의 절멸을 계획한 자들이 자살용 캡슐을 깨물며 들이마신 것과 같은 향기를 맡으며 죽었다. 나치가 강제 수용소에서 사용한 독가스의 전신인 치클론 A는 수십 년 전 캘리포니아 오렌지에 살충제로 뿌려졌으며 멕시코인 수만 명이 미국에 입국하려고 몰래 탑승한 기차의 이를 구제하는 데 쓰였다. 객차의 나무판은 고운 파란색으로 물들었는데 오늘날까지도 아우슈비츠 벽돌에서 볼 수 있는 바로 그 색깔이다.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시아나물의 진짜 기원은 1782년에 최초의 현대적 합성 안료 프러시안 블루에서 분리된 부산물이다. 프러시안 블루는 탄생하자마자 유럽 미술계의 파란을 일으켰다. 가격이 저렴했기에 르네상스 시대 이후로 화가들이 천사의 로보와 성모 마리아의 장옷을 묘사하려고 쓰던 물감을 몇 년 만에 거의 대체했다. 그 물감이란 파란색 안료 중에서 가장 곱고 값비싼 울트라마린으로 아프가니스탄 코츠카강 계곡의 동굴에서 캐낸 청금석을 갈아 만들었다. 곱게 빻은 청금석 가루의 화사한 쪽빛은 그동안 화학적 방법으로 재현하기가 불가능했다. 18세기 스위스의 안료, 염료 제조업자 요한 야코프 디스바우가 프러시안 블루를 발견할 때까지는 이 발견은 우연한 산물이었다. 디스바우의 목표는 코치닐 깍지벌레 암컷 수백 마리를 빻아 만들던 루비레드를 재현하는 것이었다. 코치닐 깍지벌레는 멕시코, 중앙아메리카, 남아메리카의 노팔 선인장에 기생하는 작은 벌레로 하도 연약해서 누에보다도 세심하게 보살펴야 한다. 바람, 비, 서리를 맞으면 보송보송한 흰색 몸통이 쉽게 상할 수 있으며 걸핏하면 쥐, 새, 털 애벌레에게 잡아먹히기 때문이다. 이 벌레의 진홍색 피는 그 문과 더불어 스페인 정복자들이 아메리카에게서 약탈한 최고의 보물 중 하나였으며 이 덕분에 스페인 왕실은 카민 안료를 수세기 동안 독점할 수 있었다.
디스바우는 자신의 도제인 젊은 연금술사 요한 콘라트 디페리 혼합한 동물 부위 증류에게 살레 타르타리를 부어 스페인의 카민 독점을 끝장내려 했으나 이 제법으로 만들어진 색깔은 닥틸로피오스 코쿠스의 선명한 빨간색이 아니라 파란색이었다. 이 색깔이 어찌나 아름답던지 디스바우는 흐스브루디이트 즉 이집트인들이 신의 피부를 치장할 때 쓴 전설의 파란색을 발견했다고 생각했다. 부드이리트의 제법은 신성한 언약으로서 이집트 사제들의 삼엄한 감시 속에 수세기 동안 전수되었으나 그리스인 도둑에게 도난당한 뒤 로마 제국의 몰락 이후 영영 잊혀졌다. 디스바우가 새로운 색깔을 프러시안 블루로 명명한 것은 고대의 영광을 능가할 제국과 자신의 우연한 발견 사이에 끈끈하고 꾸준한 연관성을 부여하기 위해서였다. 훗날 독일 제국이 몰락하리라는 것은 그보다 훨씬 유능한 사람, 어쩌면 예지력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 아니고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을 테니 말이다. 보고 싶다 이렇게 말하니까 더 보고 싶다 너의 사진을 보고 있어도 보고 싶다 너무 약속한 시간 나는 우리 겁니다 이제 얼굴 한번 보는 것조차 힘들어진 우리가 저긴 온통 겨울뿐이야 8월에도 겨울이 와 마음은 시간에 달려가네 홀로 남은 설국 열차 네 손잡고 지금 반대편까지 가 겨울을 끝내봐 그리움들이 얼마나 눈치를 내려야 그 봄날이 올까 허공을 떠드는 작은 먼지처럼 작은 먼지처럼 날리는 눈이 나라면 조금 더 빨리 내게 닿을 수 있을 텐데 난 꽃이 떨어져요 또 조금씩 멀어져요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보고 싶다 얼마나 기다려야 분명 밤을 더 세워야 널 보게 될까 날 보게 될까 만나게 될까 만나게 될까 숨겨올 듯한 순간 다시 봄날이 올 때까지 꽃이 올 때까지 그곳에 좀 더 네가 변한 건지 아니면 내가 변한 건지 이 순간 흐르는 시간조차 미워 우리가 변한 거지 뭐 모두가 그런 거지 뭐 그래 늙다 네가 넌 떠났지만 단 하루도 널 잊은 적이 없었지 나 솔직히 보고 싶은데 이만 너를 지우게 그게 널 원망하기보단 덜 아프네 이날 풀어내본다 연기처럼 하얀 연기처럼 말로는 지운다 해도 사실 난 아직 날 보내지 못하는데 난 꽃이 떨어져요 또 조금씩 멀어져요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보고 싶다 얼마나 기다려야 또 몇 밤을 더 세워야 널 보게 될까 널 보게 될까 만나게 될까 만나게 될까 너 위로 You're my best friend 아침은 다시 올 거야 어떤 어둠도 어떤 계절도 영원할 순 없을 건데 비나 봐요
프리쉬는 파리, 런던,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상점에서 프러시안 블루를 도매로 공급하여 불을 쌓았다. 이 수익으로 슈펜다우 인근의 토지 수백 헥타르를 매입하여 프리시안 최초의 누에 농장을 지었다. 열성적 자연학자 프리쉬는 작은 누에의 희귀한 장점을 칭송하는 장문의 편지를 황제에게 보냈다. 편지에는 그가 꿈속에서 떠올린 야심차고 거창한 영농 계획도 묘사되어 있었다. 제국의 모든 교회 마당에서 뽕나무가 자라고 그 무성한 잎을 봄빅스 모리 에벌라가 먹는 꿈이었다. 프리드리 대왕이 마지못해 실행한 프리쉬의 계획은 150년 뒤 제3국에 의해 폭력적으로 추진된다. 나치는 황무지와 주거지, 학교 운동장과 공동묘지, 병원과 요양원 마당, 새 독일을 가로지르는 고속도로, 양쪽에 뽕나무 수백만 그루를 심었다. 또한 온갖 종류의 안내서와 지침서를 농민들에게 배부하여 누에를 수확하고 가공하는 국가 공인 기법들을 상세히 전파했다. 누에는 끓는 물에 3시간 이상 담가두어야 했는데 이것은 고치의 귀중한 원료를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누에를 죽이기 위한 최소의 시간이었다. 프리쉬는 생애 마지막 20년을 바친 18권짜리 대작의 부록에 이 절차를 수록했다. 이 책에는 독일에서 자생하는 곤충 300종이 광기에 가까울 만큼 꼼꼼하게 정리되어 있다. 마지막 권은 들귀뚜라미의 완전한 한사리를 약충 단계에서 수컷의 구의 우릉기에 이르기까지 상세하게 서술한다. 이와 더불어 앙컷의 번식초와 산란을 묘사하는데 아래 색깔은 그를 부자로 만들어준 또한 판매가 시작되자마자 유럽 전역의 미술가들에게 인기를 끈 알료와 놀랄 만큼 비슷하다. 프러시안 블루를 사용한 최초의 대화가는 1709년 네덜란드의 피터르 판데르 베르프였다. 그의 그리스도의 매장에서 지평선을 가린 구름 아래로 성모 마리아의 얼굴에 그림자를 들이우고 은은하게 빛나는 파란색 장옷은 메시아의 벌거벗은 시신을 둘러싼 제자들의 수심을 상징한다. 예수의 피부는 어찌나 창백한지 마치 쇠못에 벌어진 상처를 입술로 소독하려는 듯 무릎을 꿇고서 그의 손등에 입맞추는 여인의 얼굴이 비칠 정도이다. 18세기 들머리에 인류가 알고 있던 원수는 철, 금, 은, 구리, 주석, 납, 인, 비소 등 몇 가지에 불과했다. 화학은 아직 연금술에서 갈라져 나오지 않았으며 비스무트, 비트리올, 진사, 아말감 같은 온갖 아리송한 이름으로 불리는 화합물은 뜻밖의 종종 행운의 사건을 낳는 부화장이었다. 이를테면 프러시안 블루는 이 색깔이 처음 합성된 알료 공방에서 일하던 젊은 연금술사가 아니었다면 결코 탄생할 수 없었을 것이다. 요한 콘라트 디펠은 경건주의 신학자, 철학자, 미술가, 의사를 자처했으며 그를 비난하는 사람들에게는 돌파리로 치부되었다. 다름슈타트 인근의 작은 프랑켄슈타인 성에서 태어났는데 어릴 적부터 사람들을 곁에 끌어모으는 묘한 매력을 발산했다. 심지어 당대의 위대한 과학자이던 스웨덴의 신비주의자 에마누엘 스웨덴보리를 매혹하기도 했다. 스웨덴보리는 그의 가장 열성적인 제자 중 하나였고 훗날 그의 숙적이 되었다. 스웨덴보리에 따르면 디펠은 사람들에게서 신앙심을 빼앗고 모든 지성과 선의를 박탈하는 재능이 있었다. 그는 추종자들에게 신성을 약속했으나 실은 무아지경에 빠뜨린 것이 고작이었다. 스벤데보리는 자신이 퍼부은 가장 맹렬한 비판 중 하나에서 디펠을 다름 아닌 사탄에 비유했다. 그는 가장 사악한 악마이다. 어떤 원칙에도 구애받지 않으며 실로 모든 원칙을 적대시한다. 스베덴보리의 비판에 디펠은 콧방귀도 뀌지 않았다. 이단적 사상과 예배로 7년간 투옥된 뒤 여기에 취문쯤은 대수롭지 않았다. 형기를 마친 그는 인간성의 허울마저 모조리 벗어버리고 산 동물과 죽은 동물을 대상으로 무수한 실험을 벌였으며 괴이한 열정에 사로잡혀 그 동물들을 해부했다.
그의 목표는 한 몸에서 다른 몸으로 영혼을 이식한 최초의 인물로 역사에 기록되는 것이었으나 결국에 가서는 희생물의 부스러기를 짜맞추는 데서 변태적 쾌감을 느끼는 극도의 잔인함으로 악명을 떨쳤을 뿐이다. 레이덴에서 크리스티아누스 데모크리스투스라는 필명으로 출간한 육신의 질병과 치유에서 그는 모든 병을 치유하고 영생을 선사하는 생명의 영약을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제법을 프랑켄슈타인성 소유권과 맞바꾸려 했으나 실패했다. 상한 피, 뼈, 가지뿔, 발굽을 섞은 이 영약의 유일한 쓰임새는 살충제였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악취 덕분이었다. 바로 이 성질 때문에 독립군은 저 시커멓고 끈적끈적한 액체를 비살상용 화학 무기 삼아 북아프리카의 우물에 부었다. 탱크를 몰고 사막을 가로질러 자신들을 추격하던 패튼 부대의 진격을 늦추기 위해서였다. 디페로의 영약에 들어있던 성분에서 탄생한 파란색은 결국 반고의 별이 빛나는 밤, 호쿠사이의 가나가와의 파도 아래에서뿐만 아니라 마치 이 색깔의 화학 구조에 들어가 있는 무언가 폭력을 유발하기라도 하는 듯한 프로이센군의 제복에서도 빛난다. 그 무언가는 저 연금술사의 실험에서 이어져 내려온 과오, 그늘, 실존적 얼룩이었다. 이 실험들에서 그는 동물을 산채로 해부하고 조각조각 이어붙여 끔찍한 키메라로 만들어서는 전기 자극을 가해 되살리려 했다. 이 괴물은 메리 셸리에게 걸작 프랑켄슈타인, 현대의 프로메테우스의 영감을 선사했다. 소설에서 그녀는 인간의 모든 능력 중에서 가장 위험한 능력인 과학을 맹목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경고했다. 시아나무를 발견한 화학자는 이 위험을 몸소 체험했다. 1782년 칼 빌레름 슐레는 극미량의 황산을 입힌 스푼으로 프러시안 블루를 휘저어 현대의 가장 강력한 독약을 만들어냈다. 그는 이 새로운 화합물을 프러시안산으로 명명했으며 그 과다 반응성의 어마어마한 잠재력을 금세 알아차렸다. 그가 미처 예견하지 못한 것은 자신이 죽은 지 200년 뒤인 20세기 후반에 이 물질의 산업적, 의학적, 화학적 활용도가 어찌나 커졌던지 지구상의 모든 사람을 중독시키기에 충분한 분량이 매달 제조되리라는 사실이었다. 부당하게 잊힌 천재 셀레는 평생 불운을 겪었다. 누구보다 많은 자연 원소를 발견한 화학자였지만 재능이 자신만 못한 학계 동료들과 빈번히 발견의 영예를 나눠 가져야 했다. 그들이 셀레보다 한 발 앞서 연구 결과를 발표했기 때문이다. 셀레의 출판사는 그의 책을 출간하기까지 5년 넘게 기다려야 했다. 이 스웨덴인은 지필의 지극한 애정과 남다른 엄격함을 발휘했기에 실험실에서 새로운 성분을 만들어낼 때마다 냄새를 맡고 심지어 맛을 보기까지 했다. 하지만 프러시안산을 맛보지 않을 만큼은 현명했다. 그랬다간 몇 초 안에 죽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이 나쁜 습관 때문에 43세 나이에 목숨을 대가로 치렀다. 그는 간 손상으로 죽었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신이 고름집으로 덮였으며 관절에 물이 차서 몸이 마비되었다. 유럽의 어린아이 수천 명도 같은 증상을 겪었다. 아이들의 장난감에는 셀레가 제조한 비석의 안료가 칠해져 있었다. 아직 그 독성이 밝혀지기 전이었다. 한편 눈부시고 매혹적인 셀레의 에메랄드 그린은 나폴레옹이 아끼는 색깔이 되었다. 셀레의 초록색은 롱우드 하우스의 방과 욕실 벽지를 장식했다. 어둡고 눅눅하고 쥐와 거미가 들끓는 이 저택은 황제 나폴레옹이 영국에 의해 세인트 헬레나 섬에 6년간 유배되었을 때 그의 숙소였다. 그의 방을 꾸민 페인트의 독서는 그가 죽은 지 200년 뒤 실시간 모발 샘플 분석에서 다량의 비소가 검출된 이유인지도 모른다. 이로 인해 발생한 암이 그의 위장에 테니스 공만한 구멍을 뚫었을 것이다. 마지막 몇 주 동안 황제의 몸은 그의 병사들이 유럽에서 초토화된 것만큼이나 무지막지하게 유린당했다.
피부는 송장 같은 잿빛이었고 눈은 총기를 잃은 채 움푹 꺼졌으며 듬성듬성한 수염에는 구토 발작의 토사물이 군데군데 묻어 있었다. 팔에서는 근육이 빠져나갔고 다리는 작은 딱지들로 뒤덮였다. 마치 살아오면서 겪은 자잘한 자상이나 찰과상이 불현듯 모조리 되살아난 듯했다. 하지만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되어 고통을 겪은 것은 나폴레옹만이 아니었다. 그와 함께 롱우드 하우스에 갇힌 수많은 하인들도 끊임없는 설사와 복통, 고통스러운 팔다리 부종, 어떤 액체로도 달랠 수 없는 갈증에 대한 기록을 숱하게 남겼다. 자신이 모시던 주인과 비슷한 증상으로 여러 명이 죽었는데도 의사, 정원사, 그 밖의 가솔은 죽은 황제의 시트를 서로 차지하려고 다퉜다. 시트에 얼룩진 핏자국, 똥물, 오줌 버켓은 주인과 자신들을 서서히 중독시킨 바로 그 성분으로 오염되었을 것이 틀림없었지만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비소가 신체 조직의 가장 은밀한 곳에 스며들어 몇 년에 걸쳐 쌓이는 끈질긴 암살자인데 반해 시아나물은 일시에 당신의 숨을 먹게 한다. 시아나물 농도가 충분히 높아지면 경동맥 소체의 수용체가 한꺼번에 자극되어 호흡을 중단시키는 반사가 일어난다. 빈맥, 무호흡, 경련, 심혈관, 허탈에 앞서 나타나는 이 증상을 의학문헌에서는 헐떡거림이라고 부른다. 시아나물은 속효성 덕에 수많은 암살자에게 사랑을 받았다. 이를테면 그리고리 라스푸틴의 정적들은 러시아 제국의 마지막 여왕제 알렉산드라 표도로브나 로바노바를 그의 주술에서 해방하기 위해 그에게 독을 바른 푸티푸르 과자를 먹였지만 라스푸틴은 어찌된 영문인지 독에 면역력이 있었다. 총을 가슴에 3발, 머리에 1발을 쏘고 몸을 쇠사슬로 감아 내방항의 얼음물에 던지고서야 그를 죽일 수 있었다. 독살 실패로 인해 미치광이 수도승 라스푸틴의 명성은 오히려 더욱 높아졌으며 급기야 여황제와 내 딸은 그의 시신을 숭배하기 이르렀다. 그들은 가장 충직한 하인들을 시켜 시신을 얼음물에서 꺼내 숲속 제단에 안치했다. 시신은 추위 덕분에 완벽하게 보존됐다. 결국 당국은 라스푸틴을 완전히 없앨 유일한 방법을 써야 했다. 그것은 시신을 소각하는 것이었다. You know that I love you. Can't you see my eyes? There's only one, the real slow. 내가 달리는 길은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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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ve. 허나 그 길은 온통 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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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덧. 피할 수 없는 함정은 맘에 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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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겁. 마치 늪처럼 용기를 삼켜 점점 난 작아져 사라져 가는 얼굴에 밝은 표정 내 고백에 등 돌린 채 외면할까봐 자꾸 두려워 하늘 같은 걱정을 메고서 오지 않는 잠을 청하고 꿈보다 더 생생한 네 생각 때문에 끝내 밤을 세워 Feels like insomnia Feels like insomnia Feels like insomnia Feels like insomnia 너라는 곳을 향해 외로워도 가는 길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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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ve 몇 번을 넘어져도 일어서 갈 테지 But 저마저 못 들도록 너를 보다 걸려둔 병 네 사랑 갖지 못하면 날 수 없지 영원토록 죽도록 너의 허락만 기다리고 몇 년이든 몇 생이든 너를 위해 존재하겠지만 하늘 같은 걱정을 메고서 오지 않는 잠을 청하고 꿈보다 더 생생한 네 생각 너 때문에 내 밤을 세워 Because it feels like insomnia
잠을 청하고 꿈보다 더 생생한 네 생각 때문에 끝날 밤을 세워 Feels like insomnia Feels like insomnia Oh, cause then you Baby, feels like insomnia I'm not gonna fall without you, baby Feels like insomnia Feels like insomnia Feels like insomnia Feels like 샤나몰은 살인자들에게만 매력적인 것이 아니었다. 천재 수학자인 컴퓨터의 아버지 앨런 튜링은 동성애라는 죄목으로 영국 정부에 의해 강제로 화학적 거세를 당해 가슴이 커지는 부작용을 겪은 뒤 샤나몰을 주입한 사과를 깨물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속설에 따르면 그의 자살은 좋아하는 영화 백설공주의 한 장면을 모방했다고 한다. 그는 일할 때 영화 속 대사에서 사과를 독에게 담가야지 잠자는 죽음이 스며들도록을 곧잘 흥을 그렸다고 한다. 하지만 자설 가설을 입증하기 위한 사과 성분 조사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사과씨에는 천연 시아나몰이 함유되어 있어서 반 컵만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데도 혹자는 튜링이 영국 정보기관에 암살되었다고 믿는다.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그가 이끈 팀은 독일군의 암호를 해독하여 연합군의 승리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튜링의 전기작가 중 한 명은 그의 죽음을 둘러싼 모호한 상황, 이 모호한 상황이 실은 그의 계획이었다고 주장한다. 어머니가 죄책감을 느끼지 않도록 자살이 아니라 사고사로 위장하려 했다는 것이다. 이는 일상의 모든 것을 독특하고도 개인적인 관점에서 바라본 남자의 마지막 기행이었을 것이다. 생전에 그는 수많은 기행을 벌였다. 한 번은 아끼는 머그잔을 사무실 동료들이 쓰는데 짜증이 나서 잔을 라디에이터에 쇠사슬로 묶고 자물쇠를 치었다. 머그잔은 이날까지도 그대로 매달려 있다. 모든 영국인이 독일의 침공이 임박했음을 예상하던 1940년 튜링은 예금을 찾아 큼직한 은괴 두덩이를 사서 작업실 근처 숲에 묻었다. 숨긴 장소를 잊지 않으려고 정교한 암호 지도를 그렸지만 어찌나 꼭꼭 숨겼던지 전쟁이 끝난 뒤 금속 탐지기로도 찾지 못했다. 튜링은 자유시간에 무인도 놀이를 즐겼다. 방법은 세제, 비누, 살충제를 비롯하여 최대한 다양한 살림살이를 손수 만드는 것이었는데 살충제는 어찌나 독하든지 이웃의 정원까지 쑥대밭으로 만들었다. 그는 전쟁 중에 블래틀리 파크의 암호 학교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 자전거로 통근했다. 체인이 자꾸 빠져도 수리를 거부했다. 자전거를 수리점에 가져가지 않고 체인이 감당할 수 있는 회전수를 계산하여 체인이 늘어지기 직전에 자전거에서 내려 조정했다. 봄이 되면 꽃가루 알레르기를 견딜 수 없어 가스 마스크를 썼다. 그가 가스 마스크를 쓰고 지나가면 사람들은 공격이 임박한 줄 알고 겁에 질렸다. 독일이 영국의 독가스탄을 떨어뜨리려는 것은 당시 필연적으로 보였다. 영국 정부의 한 자문관은 그런 공격이 벌어지면 첫 주에만 민간인 25만 명 이상이 사망할 것이라 추산했으며 신생아들조차 특수 디자인된 가스 마스크를 받았다. 학생들은 미키마우스 마스크를 썼다. 이 기괴한 별명은 나무 딸랑이 소리가 나면 플라스틱 끈을 머리에 메고 냄새 지독한 고무를 얼굴에 뒤집어 쓴 채 호흡해야 하는 아이들의 공포를 덜어주기 위한 것이었다. 아이들은 내무부의 지시에 따라 마스크를 착용했다. 숨을 참는다. 마스크를 얼굴 앞에 대고 엄지손가락을 끈 안쪽에 넣는다. 턱을 마스크에 밀어넣고 끈을 머리 둘레로 최대한 당긴다. 머리를 감싼 끈이 꼬이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손가락으로 마스크를 매만진다. 가스탄은 한 번도 영국에 떨어지지 않았으며 아이들은 마스크를 쓰고 숨을 내쉬면 방귀 소리가 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하지만 1차 대전 참호 속에서 사린가스, 겨자가스, 염소가스 공격으로부터 살아남은 병사들이 느낀 공포는 한 세대 전체의 무의식에 스며들었다. 역사상 최초의 대량 살상 무기가 초래한 공포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는 제2차 세계대전 때 가스 공격 금지 조치를 모든 나라가 받아들였다는 사실이다. 미국은 어마어마한 양을 투입할 준비를 하고 있었고 영국은 스코틀랜드의 외딴섬에서 양과 염소를 떼죽음시키며 탄저균을 실험했으나 이것이 실제 사용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강제 수용소에서 가스를 쓰는 것에 전혀 거리낌이 없던 히틀러조차 전장에서의 사용은 거부했는데 제1차 세계대전 당시 보병으로 참호에 배치되어 그 효과와 죽음의 고통을 두 눈으로 목격했고 스스로도 약하게 남아 피해를 겪었기 때문이다. 역사상 최초의 가스 공격이 벌어진 벨기에의 소도시 이프로 근처에서 참호에 주둔해 있던 프랑스군은 어안이 벙벙했다. 1915년 4월 20일 목요일 아침 잠에서 깬 병사들은 거대한 초록빛 구름이 무인지대를 건너 서서히 다가오는 것을 보았다. 사랑키보다 2배 높고 겨울 안개만큼 짙은 구름이 지평선을 따라 시야가 닿는 곳까지 뻗어 있었다. 구름이 스치고 지나가면 나뭇잎이 시들었고 새가 하늘에서 떨어져 죽었으며 초원이 파리한 금속빛으로 물들었다. 파인애플과 표백제 같은 냄새가 병사들의 목구멍을 치웠을 때 폐에서는 가스가 점액과 반응하여 염산을 발생시켰다. 구름이 참호에 고이자 병사 수백 명이 경련하며 바닥에 쓰러졌다. 그들은 자신이 토한 가래에 숨이 막혔고 입에서는 누런 점액이 몽글몽글 흘러나왔으며 피부는 산소 부족으로 파래졌다. 독일군 빌리 지베르트는 이렇게 썼다. 기상 통보관 말이 맞았다. 맑고 화창한 날이었다. 풀이 난 곳은 선명한 초록색이었다. 이런 날엔 우리가 지금 하려는 일이 아니라 소풍을 가야 했다. 그는 그날 아침 이프로에서 독일이 살포한 염소가스 6,000통을 개봉한 병사 중 한 명이었다. 난데없이 프랑스군이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들렸다. 1분도 지나지 않아 그들은 내가 이제껏 보지 못한 규모로 소총과 기관총을 난사하기 시작했다. 프랑스군이 보유한 모든 야포, 모든 기관총, 모든 소총이 불을 뿜고 있었을 것이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굉음이었다. 탄알이 우리 머리 위로 핏발치듯 날아가는 광경은 믿을 수 없을 지경이었다. 하지만 그래봐야 가스를 멈출 순 없었다. 바람이 가스를 프랑스 전선 쪽으로 계속 밀어갔다. 소들이 울부짖고 말들이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들렸다. 프랑스군은 계속 사격했다. 자신들이 무엇에 대고 쏘는지도 몰랐을 것이다. 15분쯤 지나자 포성이 잦아들었다. 반시간 뒤에는 산발적 총성만 들렸다. 그러다 모든 것이 다시 고요해졌다. 얼마 뒤 시야가 거쳤고 우리는 빈 가스통을 지나쳐 걸어갔다. 우리가 본 것은 총체적 죽음이었다. 살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모든 짐승도 굴에서 나와 죽었다. 사방에 토끼, 두더지, 쥐, 생쥐가 죽어 있었다. 공기 중에는 여전히 가스 냄새가 감돌았다. 남은 덤불 몇 그루에도 냄새가 걸려 있었다. 프랑스 전선에 당도하자 참호는 비어 있었지만 800m 앞에 프랑스 병사들의 시체가 널브러져 있었다. 믿을 수 없었다. 영국인도 몇 명 보였다. 병사들이 숨을 쉬려고 얼굴과 목을 손톱으로 핥힌 것을 볼 수 있었다. 스스로에게 총을 쏜 사람도 있었다. 아직 마구간에 있던 말, 소, 닭 모든 것이 모조리 죽어 있었다. 모든 것, 심지어 곤충까지도 죽어 있었다. 이프로 공격을 감독한 인물은 이 새로운 전쟁 수단의 아버지인 유대인 화학자 블리츠 하버였다. 하버는 천지였으며 이프로에서 죽은 병사 5,000명의 피부를 검게 물들인 복잡한 분자 반응을 이해할 수 있는 아마도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는 임무 성공으로 전쟁부 화학부서의 책임자로 승진했으며 카이저 빌레름 2세와 만찬하는 영광을 누렸다. 하지만 베를린으로 돌아왔을 때 그를 기다린 것은 아내의 분노였다.
독일의 대학교에서 화학 박사 학위를 받은 최초의 여성인 클라라 이머바르는 실험실에서 가스가 동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았을 뿐만 아니라 현장 시험 중에 바람 방향이 갑자기 바뀌는 바람에 하마터면 남편을 잃을 뻔했다. 하버가 말을 타고 연구진을 지휘하던 언덕으로 가스가 곧장 날아온 것이다. 하버는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졌지만 학생 하나는 독성 구름을 피하지 못했다. 클라라는 그 학생이 땅바닥에 쓰러져 마치 굶주린 개미떼에게 습격받은 듯 몸부림치며 죽는 광경을 목격했다. 하버가 2% 학사를 끝내고 의기양양하게 돌아왔을 때 클라라는 그가 인간을 산업적 규모로 몰살할 수단을 고안함으로써 과학을 왜곡했다고 비난했다. 하버는 그녀의 말을 무시했다. 무슨 수단을 쓰든 전쟁은 전쟁이고 죽음은 죽음일 뿐이라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다. 그는 이틀간의 휴가 기간에 친구들을 파티에 초대했다. 새벽까지 계속된 파티가 끝나갈 무렵 그의 아내는 정원에 나가 신발을 벗고 남편에게 지급된 리볼버로 자신의 가슴에 총을 쏘았다. 그녀는 위층에서 총소리를 듣고 달려온 13살 아들의 품에서 피 흘리며 숨을 거뒀다. 이튿날 프리츠 하버는 충격에서 미처 헤어나지 못한 채로 동부전선의 가스 공격을 감독하러 떠나야 했다. 그는 전쟁 기간 동안 가스 살포의 효율을 높이는 기법을 가다듬었으며 그러는 내내 아내의 혼령에 시달렸다. 며칠에 한 번은 총알이 날아다니는 전쟁에 나가 있는 게 도움이 된다. 그곳에서 유일하게 중요한 것은 매 순간이며 유일한 임무는 참호에 갇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 하는 것이니까. 하지만 그러고 나서 본부에 돌아와 전화기에 붙들려 있다 보면 그 가련한 여인이 내가 했던 말이 심장 속에서 울려 퍼진다. 기진맥진하여 환각이 보일 땐 명령서와 전부 사이로 그녀의 머리가 나타난다. 그것은 고통스러운 경험이다. Three. 네 눈을 보면 난 troublemaker. 네 곁에 서면 난 troublemaker. 조금씩 더 갈수록 더 이제 내 맘을 놔도 어쩔 수. 네가 나를 잊지 못하게 자꾸 네 앞에서 또 네 맘 자꾸 내가 흔들어 벗어날 수 없도록 네 입술을 또 훔치고 멀리 달아나버려. 난 네맘 내게 물고 도망칠 거야 고양이처럼. 넌 자꾸 안달이 날 거야. 내 앞으로 와 어서 화내보렴. 내 섹시한 걸음 네 머릿속에 발동을 거는 은근한 스킨십 얼굴에 비친 못 참아 죽겠다는 눈빛. 갈수록 깊이 더 빠져들어. 알수록 네가 더 맘에 들어 baby. 아무래도 네 생각에 취했나 봐 lady. I never stop. 네가 나를 잊지 못하게 자꾸 네 앞에서 또 네 맘 자꾸 내가 흔들어 벗어날 수 없도록 네 입술을 또 훔치고 멀리 달아나버려. 난 troublemaker.
부드럽게 말해봐. 네가 무슨 말을 해준대도 나는 날아가. 제일 달콤한 그 말을 원한다면 나를 봐. 부끄럽지만 그 말을 원해. 너도 알잖아. 사랑해 사랑해 I love you. I love you. 어떤 말을 원해도 다 네 귓가에 해줄게. 뭐 아니 뭐 아니 Te quiero. Te quiero. 달콤해서 말이 말렸지. 내 귀에 캔디 꿀처럼 달콤해. 네 목소리로 부드럽게 날 녹여줘. 내 귀에 캔디 꿀처럼 달콤해. 네 목소리로 부드럽게 날 녹여줘. 달콤하게 적신 딸기 같은 너의 입술로 달콤하게 적신 딸기 같은 너의 입술로 말해 부드럽게 말해 빨리 나의 귓가로. 말해 부드럽게 말해 빨리 나의 귓가로. 사랑해 사랑해 I love you. I love you. 어떤 말을 원해도 다 네 귓가에 해줄게. 뭐 아니 뭐 아니 Te quiero. Te quiero. 달콤해서 말이 말렸지. 내 귀에 캔디 꿀처럼 달콤해. 네 목소리로 부드럽게 날 녹여줘. 내 귀에 캔디 꿀처럼 달콤해. 네 목소리로 부드럽게 날 녹여줘. 내 귀에 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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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꿀처럼 달콤해. 네 목소리로 부드럽게 날 녹여줘. 내 귀에 캔디 꿀처럼 달콤해. 네 목소리로 부드럽게 날 녹여줘. 내 귀에 캔디 꿀처럼 달콤해. 네 목소리로 부드럽게 날 녹여줘. 내 귀에 캔디 꿀처럼 달콤해. 네 목소리로 부드럽게 날 녹여줘. 책 제목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길 멈출 때 지은이 뱅하민 라바투르. 오늘 글읽기 여행은 어땠나요? 다른 날의 또 다른 구름 여행을 기대하며 이제 몽글몽글 뭉게구름에서 내려오겠습니다. 저는 북캐릭터 구름 여행이었습니다.